안녕하세요. 행정법 13강입니다. 여러분 교재 23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무효 행정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구별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본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행정행위는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요. 자, 23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적론적 입장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중대 명백설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 줄을 보세요. 중대 명백설에 해당하면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겠죠. 만약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정리는 뭐냐면 이 학설은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판례가요. 여러분들 판례 내용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시험이건 간에 판례 내용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내지는 뭐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왜 판례를 낼까요? 이유가 판례를 내면은 공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쟁에서 휘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출제하는 것이 가장 쉽게 말해서 시원하죠. 출제하는 사람도 큰 부담을 안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232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명백설 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줄을 너무 많이 그어도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두세 개쯤, 많으면 한 5개까지 줄 긋고 너무 많이 그어도 안 좋습니다. 울긋불긋해도 안 좋죠. 막판에 정리할 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무효. 행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했을 때 이런 무효가 되겠죠. 취소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취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했는데, 자, 이 부분은 말이죠. 곧바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례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무효. 주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권한이 없는 행위가 있어요. 권한이 없는데도 자기가 행위한 거죠. 권한이 없으면서도 어떤 행정행위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무효다. 자, 이 내용도 뭐 교과서에 보면은 한 4, 5페이지가 넘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한 2페이지로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찰청장이 말이죠. 경찰청장이 갑자기 조세 부과 처분했습니다. 조세 부과 처분을 내렸을 때, 자, 조세 부과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죠? 국세청에서 하는 것인데, 국세의 개념이죠. 국세청에서 하는데,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부과 처분을 했다. 이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월 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처음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을 건데 대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있다면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본인과 상대방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데 본인이 말이죠. 어떤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거래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를 할 수 없을 때 이때 내세우는 사람이 바로 대리인인 것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직접 뭡니까? 법률행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귀속시켜주는 그런 제도, 이거를 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 자, 대리는 요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험 과목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거래라든가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과 계약 내지는 법률행위 하고
이 법률 효과가 발생했을 때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켜주는 그러한 제도, 이게 바로 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대리권이 없는데 했다. 이건 무효가 되겠죠. 자, 233페이지 보세요.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는 주로 이제 사기, 강박. 사기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하자의 의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처분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 물건을 급부해 준다든지 돈을 뭐 송금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결정이 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손해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기가 되겠고, 강박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강압적인 유형력 또는 무형력을 행사해 가지고 상대방을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 이게 강박입니다.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상대방이 물론 어떤 법률 행위를 했겠죠. 법률 행위를 했을지라도 사후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다음 내용적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 좀 안 좋은 건데요. 뭐 사자 면허, 죽은 사람의 면허를 줬다. 죽은 사람의 면허 있어야 뭡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성립 법인세, 성립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존재 토지 수용 재걸,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이 토지 수용을 하는데 말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땅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했다. 그다음 토지 수용 재결했다. 말이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 불확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특정 건물 철거 해고 처분. 자,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처분할 때 개고를 하게 돼 있어요. 개고도 일종의 처분입니다. 개고를 했더니만, 개고라는 것은 앞으로 이 건물 철거할 거니까 알아서 좀 이주하든지 나가달라, 이런 얘기인데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A라는 지번에 있는 토지 뭡니까? 건물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 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신림동 뭐 신림 몇 동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효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 자, 2번의 양가로 A를 보세요. 양가로 A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독촉을 결여한 체납 처분이 있어요. 자, 체납 처분 이런 경우는 말이죠,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독촉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내릴 때는 독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결여하게 되면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효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이냐 취소이냐를 지금 다 정리해놨는데 매우 많죠. 거기 보면은 또 C번 보세요. 열람을 결여한 선거인 명부 확정,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인 명부도 열람할 수가 있죠. 부동산 등기부도 열람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걸 못하게 했는데 만약에 뭡니까?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효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보세요. 형식적인 측면 나와 있는데 무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세 독촉장을 주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대집행 개고장을 보내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개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형식상 경미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3 무효와 실효가 나오네요. 갑자기 실효. 무효라든가 취소는 말이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사후적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급적으로 효과를 없애는 것이 취소고, 다음으로 실효가 있는데, 실효는 뭐냐면요, 행정청이 말이죠,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행정청에 아무런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겁니다.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행정행위 실효입니다. 여기서는 행정행위 자체의 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234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실효 2. 자, 줄 한번 쭉 보세요. 행정청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플러스 일정한 객관적 사실이 발생했다. 어떤 사실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나서 행정행위 효력이 당연히 없어진 겁니다. 당연히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효와 무효를 또 한번 구별했는데 무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실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사후에 없어진 겁니다. 사후에 효과가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효는 뭡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바로 무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35페이지. 그러면은 행정행위 취소가 무엇인가, 또 취소에 어떤 유형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약된 내용은 뭐냐면 일단 의미를 잠깐 보세요. 의 보세요.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었으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당의 소송행위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없애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행위 취소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행위 취소는 여러 가지 개념과 다른 점이 있는데 무효선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와도 다릅니다. 무효선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걸 무효선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철회는 뭡니까? 철회는 취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철회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사후적으로 법률 행위의 효과를 없애는 겁니다. 장래적으로 그러죠. 장래적. 반면에 취소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소급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소급적으로. 소급적이란 말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급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더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철회가 더 좋겠죠. 취소는 소급해서 다 무효화시키니까 원래부터 없던 거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 경제에 오히려 나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행위 취소의 종류가 있는데 자 235페이지에 한 7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행정청이 하는 취소가 있습니다. 거기 줄 보세요. 직권 취소와 행정 심판에 의한 취소가 있다. 붉은 펜으로 쭉 한번 줄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뒤에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 의한 취소가 있어요.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의 취소, 직권 취소다 이런 말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쟁송 취소라든가 밑에 쭉 좋은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그 내용은 말이죠. 여러분들 교재 239페이지에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236페이지에 취소 대상 그걸 좀 보겠습니다. 직권 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직권 취소가 있고요. 주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쟁송 취소는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허가를 해준다든지 허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고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어떤 제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어떤 권리가 제한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 대상 별표 하나 주세요. 그 다음으로 밑에 쭉 보시면은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권 취소 같은 경우는 공익 목적이랄지 그거 줄구세요. 공익 목적 또는 제3자의 신뢰보호가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직권 취소하는데 제한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법률 생활의 안정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행정행위를 했더니만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를 했다 또는 처분했는데 이런 공간에 예를 들어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걸 갑자기 취소하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죠? 법률 생활 안정을 해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리 직권 취소일지라도 제한을 좀 둬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3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직권 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서 뭐냐? 공익상 또는 제3자 신뢰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익자의 사기라든가 강박, 증뇌, 뇌물을 준 거죠. 뇌물을 줬을 때는 어떻습니까? 행정청에서 직접적으로 취소를 하면 되겠죠. 공익을 따질 필요도 없겠죠. 물론 뇌물죄 적용하는 자체가 공익을 위한 거니까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요 238페이지에 자, 적극적 변경 가능성, 거기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제가 별표 치라는 부분만 공부해도 합격권에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 문제풀이 시간 때 하는 그 문제를 좀 풀고 워밍업을 하고서 들어가면은 정말 이 합격권이 딱 들어가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만점을 막 맞으려면은 이 내용을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합격권에 얼른 빨리 들어가서 나는 정말 이 공무직에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표 친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연습해서 합격권에 딱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공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직권 취소 같은 경우는 자, 줄 보세요. 적극적, 그 다음에 소극적 변경을 모두 인정한다. 직권 취소 같은 경우는요, 행정청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무래도 권한을 가지고 소극적인 경우와 적극적인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반면에 쟁송 취소는 뭐냐? 이런 경우는 쟁송 취소는 뭐냐면 법원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취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소송법이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법에 의해서 취소할 때는 적극적 변경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법원의 재판은 말이죠, 원칙적으로 소극성을 띠게 돼 있어요. 왜 소극성을 띠느냐? 여러분들 불고분리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법에서도 그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고분리 원칙은 뭐냐? 원고가 이렇게 해달라는 어떤 소송의 어떤 원고의 의사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 의사표시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고분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 불고분리 원칙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숙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 변경은 가능하죠. 원고가 원했던 그 범위보다 조금 작게 변경시키는 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원하지 않은 부분까지 변경하는 것은 소송법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취소의 취소를 또 할 수 있는가? 재취소 문제죠. 취소를 했으면 법률 효과가 없어지고 다시 없어진 것을 취소하니까 법률 효과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정 여부. 자, 이것도 별별 좀 치세요. 3개만 치시기 바랍니다. 자, 직권 취소의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취소에 대한 무효 존재 시는 가능합니다. 자, 줄 그시고, 그 다음에 취소에 대한 취소 원인이 존재 시에는, 자, 거기 판례 줄 그세요. 취소에 대한 취소 원인 존재 시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봤느냐? 한번 취소한 걸 또 취소하지 말라, 이렇게 본 거예요. 법적 안정성, 즉 법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에 대해서 판례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침입적 행정행위에서는 부정하고 있다. 자, 거기 보세요. 스몰 a 이렇게 쓴 걸 보세요. 이렇게 쓴 거요. 자, 여러분들 붉은 펜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자, 보세요. 보충력 편입 처분이 성립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취소를 구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있어도 종전의 병역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현역 입영 대상 편입 뭡니까 취소를 또 제기했었나 보죠. 이랬을 때는 종전의 병역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충력 편입 뭡니까 처분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충력 말고 옛날에는 이제 뭡니까 현역 입영 대상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취소를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취소를 제기하면은 종전에 있던 병역 처분이 어떻습니까? 취소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판례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뭐 숙지하려면은 이 판결문을 보면은 한 100줄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공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제대로 하게 되면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나 10년 정도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자, 239페이지에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 이동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놨죠. 그거는 별표 4개를 치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원인 쟁송 취소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이해관계인은 바로 제3자 주로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직권 취소는 뭐냐? 행정청에 직권으로 한다. 이것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뭡니까? 법률 유보라든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권자에서 나와 있는데 쟁송 취소는요 행정청, 행정심판, 법원인데 문제가 있어요. 직권 취소는 감독청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독청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 사유 그것도 별표 쳐야겠죠. 중요합니다. 거기 보세요.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할 때입니다. 부당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재량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량준칙이 있는데요. 재량을 행정은 재량 행위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재량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 기준을 뛰어넘었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이때를 부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직권 그리고 행정소송은 위법할 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 행정법원에서 상고심에 갔을 때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사법법원이 되겠죠. 대법원은 사법작용을 하는 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국가가 아니고 사법국가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기초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권 취소는 위법 부당할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소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자 쟁송 취소를 컨트롤하는 법은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권 취소 같은 게 뭡니까? 행정절차법이 있겠습니다. 이 행정절차법은 사전적 뭡니까? 구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전적 구제 방법이 행정절차법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미 규정해 놓고 이 절차에 꼭 따라가라 이런 얘기가 사전적 구제 절차죠. 반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은 사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후에 대한 뭐랄까요 행정행위를 제대로 해달라는 즉 취소라든가 이를 구하는 그런 심판 내지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40페이지에 적극적 변경 가능성 거기 별표 쳐야겠죠? 중요하죠. 거기 보시면은 행정소송의 취소는 적극적인 뭡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원고 적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가 불고분리 원칙에 의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터치하게 돼 있죠.
자, 이런 걸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권 취소는 말이죠. 직권 적극적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행정행위에 이제 취소를 공부했는데 다음은 철회를 한번 공부해 봐야겠죠. 행정행위 철회는 뭐냐면 행정행위를 장례적으로 말이죠. 장례적으로 효력을 없애버리는, 즉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행위, 이게 바로 행정행위 철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행정행위 철회권자가 좀 중요한데 행정행위 철회권자는 처분청만 가능한데 문제는 감독청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처분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처분청이 있다면 처분청을 감독하는 감독청이 또 있을 겁니다. 처분청은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감독청이 과연 행정청에서 처분청에서 이 행정행위 했죠. 요걸 했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철회권의 근거인데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이렇게 됐는데, 자, 갑이라는 행정청이 을에게 부담을 줬네요. 부담을 줬는데 이 부담을 준 행위를 철회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걸 반대로 하면 뭡니까? 수익을 갖다 준 거 마찬가지죠. 그럼 법적인 근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 없어도 좋으니까요. 만약에 부담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물론 수익적 행정행위도 처음부터는 있어야겠습니다만 철회라는 관점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줄거 한번 보세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241페이지입니다. 철회 사유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행정의 부관상 철회권 유보시. 자, 이거는 철회권 부관 때 공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정행위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행위를 철회하겠다라고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철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명시적 규정 내지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민법상 사정 변경의 원칙을 그대로 들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일 때 현재의 말이죠. 사익보다 공익이 더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했을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개인에게 주었던 어떤 행정행위를 바로 거둬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공익상 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행위 철회는 많이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요. 241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한을 둘 수 있다. 쭉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242페이지에 철회와 취소가 어떻게 다른가 쭉 한번 제가 또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철회는 말이죠. 행사권자가 처분청만 할 수 있다 그랬겠죠. 그죠? 자, 원칙은 그렇지만 감독청도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원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원칙과 예외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한 80% 이상이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걸 물어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즉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긴다. 저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를 알고 내가 시험장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무대에 갔을 때 내가 준비하고 나를 다 컨트롤하고 내가 능력을 길렀을 때 그 자리를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행운이 왔다. 행운이 온 것도 모르죠. 준비를 안 해놓으면. 행운이 왔을 때 그것을 거머쥘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뭡니까? 복이 있다 이런 말 쓰죠. 참 복도 많아 그러죠. 사실 복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상시 준비를 많이 했겠죠. 했고 그 찬스를 어떻습니까? 초이스해서 자기가 잡았겠죠. 여러분들은 찬스를 초이스해서 잡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평상시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거머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는 직권 취소는 처분청, 감독청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쟁송 취소죠. 쟁송 취소니까 소송이 걸렸으니까 법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철회의 사유가 있는데요. 새로운 사정 뭡니까? 사정 변경이 있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본래 행위의 어떤 하자가 뭡니까? 부존재한다든지 행정행위가 하자가 부존재 이런 경우죠. 후발작 하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장래효라는 문제죠. 장래적으로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법학이나 다른 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출제됩니다. 제가 이제 사회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온 거 봤습니다. 사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철회는 소급해서 법률 행위를 무효화시킨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틀렸죠. 장래적으로 무효화시킨다가 답이 되겠죠. 갑자기 사회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244페이지는 행정행위 실효 한번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자 없는 줄구세요.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겁니다.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장래를 향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거 당연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연한 말은 물론 국어 사전 찾아보면은 뭐 다른 의미로 나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법학에서는 당연이다 그러면은 어떤 당사자가 어떤 의사표시도 없고 어떤 소송도 걸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이걸 당연하다고 그래요. 즉 당연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재판이죠. 이 재판 없이 이런 뜻입니다. 재판과 당연히 이제 반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거기 뭐 행정목적 달성, 부관성취, 자, 부관성취 줄구세요. 종기도래라든가 해제조건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상이 소멸했을 때는 행정행위가 실효된다. 자, 무슨 말입니까?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실효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쓰인다. 뭐 이렇게 하면 틀렸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또 정리한 것이 바로 245페이지에 행정행위 실효 결효입니다. 결효라는 것은 더 큰 의미예요. 결효. 거기 보시면은 결효를 보시면은 자,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에 결효라는 게 나와요. 결효. 이게 나오고 여기에는 말이죠.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시험엔 나오진 않지만 큰 어떤 바운더리를 제공한다. 어떤 골격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조망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효에는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행위에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멸. 자, 소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효가 있어요. 무효. 행정행위에 소멸과 무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무효 말고 또 하나가 또 있죠. 부존재라는 게 있는데 거의 뭐 없지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소멸에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행정행위의 폐지, 폐지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요게 있습니다. 실효가 있어요. 자, 행정행위의 실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자가 없었는데 어떠한 특정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장래적으로
이 법률행위, 즉 행정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실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무효, 그 다음에 취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행정행위의 결효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45페이지에 행정행위의 결효, 이 부분 중요합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행정행위가 무엇인가를 계속 공부했고, 다음으로 제8강 행정법상 확약이 있어요. 거기 별표 2개만 치세요. 여기는 행정행위의 확약은 뭐냐면 사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 할 때 약혼과 같은 겁니다. 약혼. 자,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저 사람과 저 남자와 저 여자가 나의 결혼의 상대방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적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사전적 행정행위 또는 사전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교과서도 있습니다만 확약이 있고 확약. 자, 확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행정행위라는 게 또 있어요. 가행정행위.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예비결정. 그 다음에 부분허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약이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허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본래적 행정행위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하는 행정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확약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양가로 1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본처분이라고 하죠. 본처분 이전에 사전적 행위로서 이렇게 돼 있죠. 행정상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상 확약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쭉 있죠. 여러 가지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상 확약의 의미는 뭐냐? 거기 2번에 보세요. 행정청이 국민경제상 자기구속의 의도로. 자, 아까 약혼식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혼식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앞으로 당신에게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바치겠다, 구속하겠다 이런 의사표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구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결혼이 뭐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충격을 또 먹으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의미는 그런 거 아니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의사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세요. 인가, 허가의 발급 약속 줄거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대상 내정.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말이죠. 또는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정했단 말 많이 들어봤죠. 누구를 내정했다. 내정했으면 법적 효과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구속되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라고 그러면 내정권자가 구속되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어떤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승진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상부에서 말이죠.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구속되겠죠. 그렇지만 법적 효과는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를 보세요. 246페이지 보면은 이 확약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5번 판례테를 잠깐 보세요.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견해의 표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업계획 적정 통보라든가 사업부지 국토계획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사업계획 적정 통보는 사업부지 국토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확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별 개념인데 이건 뭐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지만 249페이지에 뭡니까? 비교 개념이 나와 있다. 이렇게 거기다 써 놓으시고 자, 거기 보세요. 자, 247페이지에 구체적인 예 해가지고 징계 결의 요구 중에 있는 공문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직위 해제 처분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가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허가 예비 결정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판례가 쭉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보세요. 예를 들어 건축 허용 여부에 대해서 건축주의 예비 결정 신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 등은 예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 결정도 사전적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행정청이 자기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사전적인 어떤 행정행위가 과연 말이죠. 과연 행정행위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독자적인 행정행위냐 이렇게 봤는데 판례는 어떻게 봤을까요? 판례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례는 이런 행정행위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거기 줄 한번 보세요. 면허 처분에 대한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판례 태도로 봤을 때는 행정행위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정행위성이 부정되지만 어떻습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까요? 자, 이게 행정행위는 아니었습니다. 행정행위 아니었지만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행정법이 이런 약간의 모순적인 걸 많이 담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 대상된다 이런 거 설명드렸고 확약과 구별되는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허가 이런 게 쭉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가행정행위는 뭐냐 줄구세요. 행정청이 최종적인 자 249페이지입니다. 최종적인 행정을 하기 이전에 어떤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하면서 행정법 관계 권리 내지 이거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이것이 가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잠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행정청이 B라는 처분하기 전에 B라는 처분하지 않지만 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C라는 어떤 잠정적 처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행정행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근데 문제는 이런 가행정행위가 있게 되면은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결정이 있어요. 예비결정은 자 250페이지입니다. 행정청의 전국적인 행정결정이 이루기 전에 사전적 대상 단계상 우선적 심사를 하는 것이 예비결정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동그랗게 검게 쓴 거 두 번째를 보세요. 법적 효과 두 번째. 자, 거기 보세요.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통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업의 허가 단계상에서는 나머지 잔여 허가 요건만 심사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비 결정은 다른 말로 사전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한 B급 정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부분 허가인데 거기다가는 이제 별표를 3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다수의 단계를 가지는 행정행위가 있을 때 그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로 부지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로 부지 승인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원자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부지 승인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승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원자로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허가가 있겠죠. 단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소송 대상이 뭐냐? 자, 여기 승인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원자로 부지에 대한 승인이 있었겠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있겠죠. 두 번째죠. 요거죠. 근데 만약에 소송이 걸렸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만. 거기 잠깐 보세요. 원자로, 자, 250페이지입니다. 원자로 시설 부지 사전 승인의 경우에 점점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과연 부지 승인에 대한 것이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면은 건축 허가가 대상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건설허가 처분이죠. 여기 건축이란 말을 안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원자로니까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원자로 부지 승인에 이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251페이지 행정의 자동화 결정.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배정할 때 자기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배정하죠. 이런 경우를 행정의 자동화 결정이다. 시험에 절대 출제 안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자 25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비권력적 행정작용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권력적 행정작용이었어요. 권력적 행정작용에서는 다분히 공법적인 부분만 개입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는 공법적인 성격보다는 사법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권력적이 없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사법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자, 줄거세요. 공법상 계약. 자, 252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공법상 합동행위. 자, 계약이라는 부분은 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법상 합동행위도 사법입니다. 지도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말을 통해서 또는 도표를 통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사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이니까 뭡니까? 행정행위는 공식적이어야 되겠죠. 비공식으로 했으니까 뭡니까? 사법적인 성격을 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 자, 우리가 행정상에서는 사실행위라는 게 원래 있지만 행정행위라는 법률행위 아니겠습니까? 법률행위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도 사법적 성격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사법이지만 속은 공법이라는 얘기죠. 행정사법이 되겠죠. 자, 2-1 공법상 계약 보겠습니다. 자, 의의 보세요. 252페이지입니다. 복수 당사자가 사이에서 공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자, 복수 당사자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에서 줄거세요. 반대 방향에서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그러한 공법행위가 공법상 계약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법적인 어떤 작용이 좀 반드시 그건 아닌데 사법에서 이루어지는 원리가 여기에 투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별 개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상 계약과 같은 건 아니겠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상 계약은 사적 자치 원칙에서 사법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법상 계약은 공법 효과,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법상 계약과 다른 점. 그 다음에 일반적 행정행위와 뭐가 다르냐? 이것은 비권력적 행정행위고, 그 다음에 복수 당사자 간의 반대에서 의사표시를 해서 합치를 보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뭡니까? 행정행위는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일방적인데 행정상 계약은, 공법상 계약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방적 행정행위와 또 다른 게 뭐냐? 쌍방적 행위는 말이죠. 출원이라든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공법상 계약은 출원이라든가 동의가 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지만 기초 개념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데 이런 공법상 계약이 왜 나왔을까요? 답은이 자 253페이지 행정 탄력적 적용, 즉 행정의 탄력적 적용에 때문에 공법상 계약을 인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오토마이어라든가 뭐 공세유됐다 이런 말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은 시험에는 직접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나와 있는데 유형은요 행정주체 상호간에 자 254페이지예요. 행정주체 상호간의 유형이 있죠. 지방자치 상호간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하천을 개설했을 때 우리가 경비를 뭐 같이 대자 이런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주체 간에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국비 장학금 같은 거 있죠. 장학금을 만들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실체법적 특수성과 절차법적 특수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공법상 계약을 말이죠. 계약을 우리 법원에서는 뭐로 봤느냐? 민사소송으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껏 공부해놨더니 기껏 우리가 공부한 것은 공법상 계약, 공법 얘기 계속했더니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방자치단체끼리 공법상 계약을 했습니다. 하천에 대한 경비를 같이 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왜 그 하천 유지 보수하는데 우리가 뭐 더 많이 됩니까?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걸었더니만 법원에서 뭐냐?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기껏 우리가 공법상 모든 걸 공익을 했더니만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봤다는 겁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이제 드디어 시험에 나올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관련 판례. 자, 여러분들은 이 관련 판례만 쉽게 말해서 잘 숙지하면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6개를 써놨을 거예요. 자, 256페이지 1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자,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면은 어떻습니까? 뭡니까?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죠. 항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항고 소송도 있고 취소 소송도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당사자 소송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송은 취소 소송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줄 보세요.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취소 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하죠. 그러나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당사자 소송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행정청이 말이죠. 처분을 내렸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을과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을병.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병이란 사람이 이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손해를 봤던가 보죠. 이 사람이 손해를 봤으면 이쪽으로 원래 소송을 걸어야죠. 그죠? 이거는 항고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시립무용단, 서울시 시립무용단 해임 처분이죠. 위촉을 했다는 거죠. 위촉했는데 해임했겠죠.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병이란 사람이 있고 서울시가 있겠죠. 서울시가 있고 행정청이 있는데 행정청에 대한 뭡니까? 재판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딱 걸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병이라는 무용단원이겠죠. 무용단원은 잘 보세요. 원래 이런 처분이 내렸을 때는 처분청에 대해서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원래 마땅하겠죠.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무용단원은 서울시 요 당사자인 요사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 법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사자 소송이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7페이지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이동인데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는 소송 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항고소송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공법상 계약은 거기 줄 보세요. 당사자 소송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당사자끼리니까 이걸 당사자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청이 당사자가 아니겠죠. 이런 소송 이것을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저 공법상 합동행위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시험에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법상 합동행위는 자 우리가 공법상 계약은 계약은 어떻습니까? 의사표시가 반대 방향에서 왔죠. 그러나 공법상 합동행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결혼이다 이런 건 뭡니까?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 아니겠죠. 반대 방향에서 합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식도 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컨트랙트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합동행위는 어떻습니까? 방향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정관 작성행위.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그러니까 회사를 규율하는 그런 총체 이게 정관인데 정관을 작성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사들이 모여서 만들겠죠. 같은 의사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합동행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자.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의사표시가 같아야겠죠. 이런 경우가 공법상 합동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공법상 합동행위와 또 다른 개념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한다는 것은 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가 다르죠. 그 다음에 공법상 합동행위와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합성행위라고 있습니다. 합성행위. 여러분들 합성수지 이런 말 많이 쓰죠. 거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합동행위는 뭐냐면 내부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는데 이 내부를 이루는 어떤 구성이 더해진 것 이것이 바로 합성행위가 되겠습니다. 합동행위는 뭐냐? 외부적으로 더해진 것. 이걸 합동행위입니다. 합성행위는 내부적으로 더해진 것. 즉 내부 기관 속에서 의사표시가 더해진 거. 이걸 합성행위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떤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의사표시를 하겠죠? 의사가 합치됐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자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요거는 합성행위가 되겠습니다. 합동행위는 아니죠. 합동행위는 외부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의사표시를 합쳤다는 걸 발표한 겁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을 만들었죠. 정관을 만들었으면 자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 달라는 거 의사표시한 겁니다. 외부적으로 이런 경우는 공법상 합동행위고 공법상 합성행위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것을 말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공법상 계약을 주로 이제 공부 많이 했죠. 그다음에 합동행위, 그다음에 합성행위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비권력적 행정행위죠.
권력이 투영되지 않은 비권력적 행정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권력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 무용단원 해촉 사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청, 즉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무용단원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비권력적 행정작용도 종전에 공부했던 권력적 행정작용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